오늘 K민주주의 포럼 오늘 토크쇼 사회를 맡은 윤경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2.3 내란이 지난 4월 4일 헌재 판결로 진정되었으나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전국이 무척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정대로라면 6.3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여러 과제 중에 하나가 한반도 평화 문제라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단체 남북평화회가 마련한 K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토크쇼는 그동안 이 분야에서 전문 식견을 갖고 활동해 오신 학자분과 정치인 및 시민단체 대표 세 분만을 모시고 여러분과 격이 없는 토론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기지도 지지도 않고 하나 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뜻깊은 토크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토크쇼에 앞서 말씀을 열어주실 세 분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말문을 여실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문정인 교수님을 맡아 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연대 명예교수이시면서 문재인 정부 때 통일안보특보의 중책을 맡으신 분이기에 작금의 급변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향후 전망과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 국회의원이자 주일대사를 역임하신 강창일 의원님께서 토크쇼에 참여하셨습니다. 강 의원님은 역사학자이자 주일대사를 역임하신 분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정책 중 특히 한일 관계에 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초숙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도 대표님은 오늘 모임을 주선하신 시민단체 남북평화의 상임대표로 그동안 남북문제 특히 한반도 평화 관련해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K민주주의와 북한의 통일전략 변화와 우리 측의 대응 전략 및 새 정부에 바라는 통일정책 등에 대한 발언을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발언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마이크를 우리 문정인 교수님한테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시간을 최대한 축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플로어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질문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도천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저 앞에 주신 주제가 5가지거든요. K민주주의 하나하고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의 전략의 변환이 있는가,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을 다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할 정부에 어떤 조언을 주는가, 5가지 얘기했는데 가급적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민주주의는 우리 박상모 박사님께서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3일 날 엄청난 민주주의 좌절이 왔다가 2시간 만에 그걸 반전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전 세계가 환호를 했고, 그러면서 또 불확실성이 계속이 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가 했다가 결국 탄핵이 인용되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살아있구나, 법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또 다시 안개가 짙게 들이오는 현상이 돼서 저는 지금 아직은 K민주주의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87년에 우리 디모크라틱 오프닝 민주적으로 열렸고 그다음 민주적 이행이 생겨서 공고화 과정인데 벌써 지금 40년 넘게 공고화 과정을 가는데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민주 세력이 압승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제도부터 우리 정치 사회 구조까지 변화가 돼서 진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가 왔었을 때 이게 K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국제 정세는 그렇습니다. 하나 우리 법륜 스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세계가 변하고 있다.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다. 미국이 더 이상 패권적 지도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하나 분명한 거는 자, 얄타 체제가 무너지는 건가? 얄타 체제라는 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분할 통치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한반도의 분단도 바로 얄타 체제에서 나온 건데 자, 우리가 강대국 결정론 어떤 세력균형 결정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운명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결정적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심이 우리가 아는 미국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얻어가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할 말은 하고 가는 이런 게 필요할 건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 중국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국에서 우리 중국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많고 그러는데 제가 2018년 5월에 키신저 박사를 만났지만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전선언을 하는데 3자 또는 4자에서 남북미 그러니까 남한, 북한, 미국 3자만 종전선언 채택하면 어떡하느냐 했더니만 키신저 박사 얘기가 그 현명치 못하다. 중국은 China is near and big. 중국은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다. 그런 국가를 왜 소외시키고 적대화시키려고 그러느냐.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국의 사실상 현실주의 전략을 만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었을 때 우리 입장은 중국하고 하여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리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모든 와일드 카드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인데 우리가 러시아를 자꾸 밀어제끼면 러시아는 북한에 더 가까울 거고 그러면은 러시아는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군사 무기 기술들을 북한에 전이를 했었을 때 우리 안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고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북러 관계가 그렇게 심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우리 강창일 대사께서 전문이시니까 강창일 대사께서 얘기해 주시고 남북 관계도 제가 뭐 우리 법률스님 관찰이 동일한데 한 가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은 재작년 12월 말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끝난 다음에 김정일이가 한 얘기처럼 남쪽하고 해보니까 진보 세력이니 보수 세력 꼭 같더라. 북한 체제 무너뜨리고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남의 목적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 이제 거기하고 우리 상종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깔려져 있는 거는 북이 엄청나게 방어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의 핵심은 두 개의 국가, 즉 웨스트팔리아적인 주권 개념을 인정해줘서 국제법에 따라서 북한의 영토와 주권을 인정해주고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헌법 3조에 영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한 남쪽 내에서 토론과 공론이 없으면 북한 안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북한은 이제 통일전선부 사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국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 새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 3조 개정 문제 들고 나올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 89년 이후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의 두 국가, 두 체제, 두 개의 정부 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처럼 남과 북이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남북이 연합을 하고 그다음 남북이 동질화가 이루어지면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일의 건국적 형태를 설정한다는 게 사실상 우리 남쪽 안에요. 그 두 개의 국가로는 우리 남쪽이 제시한 거예요. 근데 북에서는 계속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얘기하면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가자고 했던 거 우리가 막았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뒤집어져 갖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의 민족이 그다음 가급적이면은 뭐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로 가는 방향인데 이제 북에서는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푸는 방법이 결국 우리 남쪽에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평화에서 큰 과제 중에 하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 강연을 하다 보면 제일 섭섭하고 아쉬운 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일에서 우리가 뭐 얻느냐. 근데 통일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하면 우리 젊은이들 군대 안 가도 돼요. 모병제만 해서 가면 돼요.
통일은 번영입니다. 우리가 거의 1억 명의 소비자를 가진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그리고 시베리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번영의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통일은 국격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세계에서 우리 하나의 민족이 갖는 우리의 소위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이득을 가져오는 장사인데, 근데 이런 공감대가 특히 젊은 세대들 앞에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아까 오늘 저 축사 경려사 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위에 와야 됩니다. 평화는 아니더라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가 얘기했던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막는 전쟁을 막는 예방 외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예방 외교에 모든 역점을 두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방 외교에 역점을 두려고 하면은 우리 새 정부가 외교적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 외교적 회복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 결기가 있어야 됐다고 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에 할 얘기는 하면서 그 평화의 어떤 목적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그러려고 하면은 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적 합의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라는 게 어떤 우리 사회 한 분파의 평화고 한 분파의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통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평화와 통일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은 시간에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서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예, 소개받은 강창일입니다. 좋은 사람 대통령 뽑아야 되겠어요. 지금 통일,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시던데 통일이란 화두 자체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5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평화, 한반도 평화지대와 뭐 남북의 통일 같은 그런 기분이 있다가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만든 후에 3년 사이에는 아주 이제 통일 얘기하면 뭐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표 한 표 정말 잘 행사해야 되겠다. 거기서 뭐 역사 속에서 온 그런 그 또라이 짓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늘 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그리고 저기 삼국시대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 700년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인종적으로나 언어나 같이 통하기 때문에 700년 떨어져 있으면서도 통일을 해냈거든요. 그 요즘 뭐 옥신각신 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서로 욕도 하고 뭐 두 개의 국가론도 나오고 적대적 관계가 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뭐 저는 아주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통일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일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반도, 근데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아베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아베가 쓰는 글을 얘기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북한 위협론이었어요. 북한 놈들 나쁘다, 늘 그거 떠들고 다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 통일, 평화지대화 얘기가 나왔더니 금방 바뀐 게 한민족 위협론을 꺼냈어요. 저 한국하고 북한이 힘을 통일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 이것들. 우리 일본의 적대적이 되고 일본의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지를 계속 아베가
나가더라고요. 그게 간단한 사건 하나가 말이죠. 평창 올림픽 때에 아베가 왔어요. 한국에. 저 평창 가서 아베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때 보면 북한에서 김여정이야 많이들 봤지 않습니까? 악수 한 번도 안 했어요. 앞줄에 앉아서. 그리고 펜스하고만 뭐 악수하고 대통령하고도 별로 악수하지 않고 펜스만 악수하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베 보고 아베 와야 된다고 하면서 당신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안 오니까 열심히 하긴 당신이 주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코치까지 해 주었었어요. 뭐 그전에 잘 아는 관계니까. 택도 없어요. 와서 그냥 뭐 북한 사람들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 이 아베 이거 흉악한 놈이구나. 근데 흉악하니까 빨리 죽었어요.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말이죠. 예, 아베의 그게 이 스가 정권이나 기시다 정권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근데 지금 현재 이시바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이 카리스마도 있고, 술도 잘 먹고, 그렇죠. 저건 술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술도 잘 먹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 아주 열려 있습니다. 물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기시다는 충분히 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시다는 지금 북한하고 열심히 그 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뒤에서는 이제 그 가동도 되고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아베 기시다가 이시바가 일본 내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말이죠.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베 때에 그 중국이 남중국해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쿼드, 인도, 미국, 호주, 일본을 한 네 나라가 공동 전략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 전략인데 그래서 한국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참 잘 됐다. 뭐 한국까지 거기 끼워넣어서 적대적으로 할 필요 없었으니까 중국하고. 그런데 저 윤석열은 좀 뭐 그 주변 애들도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몰라서 쿼드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일본 측에 막 꼬셨어요. 우리도 쿼드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데 일본이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서버로 겨우 한번 참석했을 따름이에요.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말이죠. 그 3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나카다니 게엔이라는 그 지금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한국의 방위청 장관이 미국의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만나서 이제는 남중국해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해까지 집어넣었어요.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주변 해를 집어넣어서 그런 전략을 만들자. 단일 광역화 전략을 만들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피트 국방장관도 뭐 좋다 이래서 오케이들 하고 갔는데 일본 내에서는 그 뭐 합의된 것도 없고요. 물론 나가타니의 뭐 참모들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툭 던진 거예요. 뭐 그게 일본 전략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은 미국까지도 얘기하고 미국도 찬성해서 이다음에 그렇게 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 속에 끼어들게 돼요. 또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우리한테 한 번은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그게 본격화되면 한국 보고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중국을 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힘 합치자 필리핀까지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래서 또 대통령도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됐습니까? 네. 저희가 이 엉망으로 해놨어요. 뭐 가치 외교니 뭐 이념 외교니 하면서 한일 관계를 비정상화시켜 버렸고
그리고 우리 국격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구걸외교, 굴욕외교다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한일 관계 뭐 좋아지는 거 우호 협력 관계 증진할 거 반대한 사람이 없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퍼주기는 안 된다.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 의원님이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도천수 대표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분입니다. 네. 저희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에는 K민주주의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낙관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 자만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우리 빛의 혁명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법부가 쿠데타를 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대법원의 판결문 전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선거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의 판단이라는 거라고 규정을 했으면서 왜 대법관이 9일 만에 판결을 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선거인이라는 건 유권자 말하는 거죠, 유권자를. 그러면 지금 시기에 부동의 1위는 이재명 후보인데 부동의 1위로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본다면은 대법원이 주장한 판결문에 의하면은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은 무죄입니다. 무죄라는 게 그리고 또 지금 선거를 치고 나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선거인의 판단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왜 대법원이 먼저 판정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법부의 쿠데타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그 유지해왔던 소위 기득권 카르텔이 정말 너무나 그 무서운 것이다라는 점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개혁도 우리가 그동안 방심했는데 앞으로 온 힘을 바쳐서 사법부 개혁에도 나서고 또 이 대법원의 판단도 우리는 반드시 응직을 해야 우리가 자랑하는 K민주주의가 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G7에 돌입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G7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저는 이 남북관계가 블루오션이고 남북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G7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어려운 과제지만 저는 또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북평화회의는 기존의 통일운동과 달리 지금 우리 문정인 교수가 말씀하신 남북연합 전에 경제연합을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목표와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북한이 왜 경제적으로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반드시 한반도에 비핵화는 우리가 달성해야 되지만은 그 과제를 푸는 방식도 먼저 경제교류, 물론 북이 당장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북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남북이 대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무익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이해한 목사님, 김상환 목사 있고 통일운동 김상현 회장님 모시고 통일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 무익한 목사님은 통일이 다 됐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수경 양이 북한에 갔다 오면서 그때 아주 통일운동의 초기였지만 통일운동의 전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오시는 분들, 우리 여기 지금 강경대 아버님 유가족 그 회원도 계시고, 또 동학민족통일회 통일운동의 일축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남북민간군의원도 굉장히 북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모시는 멤버들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 이 국회의원들이 많은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는데,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우리 공동선언 그 실천위원회 우리 김상부 선생님도 대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또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이거를 우리 국회에서 비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이 우리한테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를 규정하는 것은 북이 우리에 대한 실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남북이 화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먼저 마련하자. 그것이 남북 평화를 하루빨리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테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우리 법률스님 아마 우리 작년 초인가 북에서 그 수혜 지원을 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 법률스님이라는 단체를 포함해서 다 그 북에 지원한 단체들을 다 합해서 통일부 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8.15 때 그 흡수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그 통일 전략을 발표하면서 깨졌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북이 화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 저는 이것이 남북 평화회의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오신 분들이 주목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전략해서 우리 이후에 자장님의 진행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먼저 해놓으면 참고하시기 좋아하는데, 우리 강창일 의원님은 주의 대사를 연하시는데 제가 사적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일본이 아직은 그 미일 한 소위 동맹의 전략을 아베가 이렇게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일본군이 과거의 선주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가 일제 청사를 하지 못하고 독도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문재인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석학이신데 미국에 대해서 매우 자주적인 그런 이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우리 미국과 우리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별을 하셨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은 남북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이 하노이 회담인데, 하노이 회담이 왜 틀어졌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미국에서 전혀 알려주는 게 없다, 이렇게 그 회고록에 나와서 그런 진상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까지. 우리 도천수 대표님, 오늘 플로어에 아직 가기 전에 제가 사회자로서 네 분께 한두 가지씩만 더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플로어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인 교수님께는 전 역사학자인데요. 역사가 결코 과거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어떤 모양이든지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 하노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문가로서 보시는지, 기대는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창일 의원님한테는 올해가 한일협정 60주년입니다. 이래서 지금 한일 민간인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한일협정 6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풀어야 할 역사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건 빼고, 거기 문건에 보면 지금 한일 그 민간인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 문제를 다룰 거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의 입장이라고 아까 또 주일내사를 하신 입장, 또 우리가 남북 평화를 지금 얘기하는 오늘 포럼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치인으로서 또 일본 대사를 하신 입장에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도촌수 대표님에게는 우리 남북 연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선 경제 연합 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남북 평화 회의가 추구하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남북 간의 정치적인 것 이전에 경제 연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제 우리 도 대표님께서 하신 질문하고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럼 하노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온 거는 아주 명백해요. 그러니까 그 9.19 남북 정상회담 선언, 그러니까 평양 선언에서 그 평양 선언 5조를 보면은 자,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을 잘하면은 그거에 상응해서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이걸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설득해서 그 대목이 들어간 거거든요. 북은 원래 입장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건 미국하고 얘기하는 건데 남측하고 얘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엄청나게 그 서훈 원장하고 정용 실장이 노력을 해서 이제 그게 들어간 건데 북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거든요. 하노이에서 회의를 열게 되면은 그거 갖고 해결이 되는 걸로 본 거죠. 그거 갖고 미국에서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북미 관계도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해 가는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이러면 딜이 되는 걸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거는 그걸 안 받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화생무기, 그리고 모든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면은 미국은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딜을 냈어요. 그걸 미국에서는 빅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김정은이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받으니까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노딜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뭔가 하려고 영변 카드를 갖고 나왔고 심지어 강선에 있는 그 소위 은닉되어 있는 두 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관심이 없고 북이 받지 못할 제안을 두고 협상 타결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딜 제시했는데 북에서 받지 않아서 우리는 노딜로 간다. 그건 워싱턴 정치를 염두에 두고 한 결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무점 왔었을 때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답변은 사실상 존 볼튼하고 마이클 폼페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그 제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후에 패턴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만큼은 상당히 소위 공손하고 절대 자극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미안한 감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하노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참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딜이 가능할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에다가 소위 자극하지 않고 북에 대해서 비판적 언사까지 하지 않고 그러면서 대화에 나오라고 하는데 지금 북에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조건 하에서 나올까? 뭐 이제 북이 원하는 건 우선 첫째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연습을 중단하고 전략무기 전진 배치하는 걸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주 명시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북미 수교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원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소위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할까? 뭐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니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반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활동
중단하고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물질, 핵탄두, 미사일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중단과 감축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런 구상을 갖고도 북에서 잘 안 나올 거예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 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 협상이 성공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협상 중인데 이란 핵무기에 관련해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럼 북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트럼프와 푸틴이 더 가까워지면은 푸틴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트럼프 4년도 계속 긴장 속에서 지금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 답변이 돼서.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노춘수 선생은 왜 식민지한테 청산 못했냐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네. 저기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권이 나왔고 노무현 정권 나왔고 그래서 정치적 주류는 바꿨다 돌아갔다 바꿨다 돌아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사회적 주류는 아직도 강고하게 반민족 세력, 반평화 세력, 반통일 세력이 아직도 강고하게 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완용이 증손은 어디 땅 팔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팔아서 60억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튀었어요. 참 대법도 그때 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하더라 뭐 시기를 놓쳤다나 뭐 해서 그냥 갔고 유관순 그 우리 열사의 그러니까 오빠 손자가 되죠. 지금 새빵살이하면서 밥도 제대로 세 끼 못 먹고 있어요. 이게 국가가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 있죠. 윤봉길 의사의 손자도 새빵살이 하면서 겨우 뭐 무슨 막노동하면서 나이가 80된 분이 막노동하면서 겨우 밥새끼를 먹고 있어요. 이런 식의 희한한 세상입니다. 벌써 해방돼서 80이 됐으면은 좀 정리될 만도 한데 참 역사 청사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인가 다시 한번 이런 걸 느끼죠. 그런데 서서히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또 이 자신감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저기 사회적 주류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과 그 북한 문제인데 말이죠. 가네마루가 1991년도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만나서 먼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잘못했다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일본이 110억 달러 그때 110억 달러 내놓겠다. 그러니까 110억 달러 그 전에 뭐 우리 3억 5억 달러 가지고 뭘 받는데 110억 달러 했더니 그 이후에 밝혀진 사실 그리고 이자 등등해서 110억 달러를 내놓으라. 아직도 그거는 일본과 북한 간에는 그 기준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이즈미가 한 20년 전에 북한을 갔어요. 근데 그 납치자 문제
납치자 문제 가지고 갔는데 그때 김정일이는 직접 자기가 뭐 관계가 없으니까 오케이 했어요. 박히겠다. 박히겠다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애써줬어요. 저기 납치자 문제 해결하라 통 크게 말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약속해놓고 와서 뭐 데려와 놓고 튀어버렸어요. 고이즈미가.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고이즈미는 아주 나쁜 정치인으로 돼 있어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 다음에는 자꾸 아베이야 그냥 계속해서 북한하고 하고 싶다. 뭐 하는데 북한에서 믿질 않아요. 일본을. 그런 몇 가지 그 과거에 전례가 있어. 근데 이제 일본도 부담이에요. 지금 2차전 이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가 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1945년대가 아주 유일하게 미수교국입니다. 북한하고 일본이. 또 언젠가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지 않고 가면 가서 이자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중국도 그럽니다. 중국도 일본 보고 너희들 일본 은행에 맡겨놨다. 언젠가 우리한테 돈 내놔야 된다. 이게 정경분리해서 배보상을 안 받았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뭐 1600억 달러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도 그런 자세예요. 너희들 언젠가는 할 텐데 일본 은행에 우리가 받을 돈 보관해 있다. 뭐 이런 식의 건데 이번에 이 시바는 말이죠. 그전에 뭐 말로만 해요. 뭐 북한하고 뭐해서 몽골에 가서 뭐 회담하고 오는데 이번에 이 시바는 얘기한 것 쭉 보면 좀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하고 좋아지만 이것은 평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과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이 관계를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예. 우리 한국 정부는 남쪽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박수 치는 건데 또 이상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계속 반대죠. 이번에 유석열이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뭐 전쟁 분위기 고조시키고 뭐 꼭 내일 아침 전쟁할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서 평화 애호를 하는 사람, 남북 긴장 완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 뽑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일 관계를 이렇게 틀 때 경제적 문제가 붙을 때 우리 남쪽이 반대할 것까지는 없다. 우리 그렇죠. 하도록 해줘야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차례 그렇게 요구도 했어요. 예. 납치 문제도 북한 보고도 납치 문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남북 연합을 경제 연합으로 연결해서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은 남북 관계가 그렇게 많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특히 남북 평화 회의가 이걸 주장하는 그것이 대표로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네. 우선은 그 경제 영업을 주장하는 그 전문가도 없고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북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우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제연합이 되려면은 통신이 돼야 되는데 통신은 북한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행은 아주 제한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고 통상은 할 수 있는데 통상하기 전에 먼저 그 몇 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무조건 재개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응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과 유엔 제재 때 못하는 문제인데 새로운 정부가 이 금강산 개성공단을 어떻게든지 미국을 설득해서 이거 재개를 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과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가 바뀌면은 통일 정책이 계승이 안 됩니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3인당과 기민당의 통일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 남북 공동선언을 공동선언을 말하자면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통일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당장 아니겠지만은 국제 정세가
남과 북이 대화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미국과 말하자면 경제적인 교류를 그렇게 앞으로 외교가 펼쳐져서 북방외교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대화할 때 우리가 통미봉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문정인 목사님께서 조금 높이 설명을 해주시겠다. 우리 보통 이제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기본 전제가 서로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끼리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자유무역지대, 2단계가 관세동맹, 3단계가 공동시장, 네 번째 단계가 경제연합, 마지막 단계가 통화동맹이라고 해서 지금 유럽 같은 데가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경제 통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위 경제 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북하고 이제 하게 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우선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키고 북한 자체에서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우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했던 방식처럼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특구에 대해서는 투자와 무역이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장 문제가 있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가서 우리 측에 지금 특히 중소기업들 상당히 희생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북이 그렇게 갈 수 있으려고 하면 제재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면 북한이 이제 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여야 되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소위 그 타협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예. 예, 우리가 그 원론적인 원칙은 세워놨지만은 지금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모임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 선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계속 좀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젠 플로하기 10분 남았습니다. 플로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논쟁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미국 측의 트럼프 행정부에 왜 북한을 당신 편으로 못 만드느냐. 그러면 당신이 대북 소위 대중 전략을 펴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옛날 닉슨과 키신저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했던 것처럼 사실상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은 남북한 공이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이 되면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가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트럼프가 푸틴하고 가깝고 러시아하고 가까운 것도 지금 일부에서 전략적 해석을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이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논리가 성립된다면 북한도 미국이 포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 공화당 내에서 소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국가에 대한 저항을 하는 니오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상하 양원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런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사실 무근인 주장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워싱턴에서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가 되는데 아직은 답이 나온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미국의 전략 보고서 나오고 백악관에서 그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미국에서 국방 전략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을 어떻게 기술하는가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 북한 핵보유국 문제인데요.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빅 뉴클리어 파워, 큰 핵무기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거냐. 사실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NPT, 핵 확산 방지 체제의 회원국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NPT 회원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시설과 물질과 핵 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인지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 상당히 북에 대해서
실용적 접근을 할 겁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계속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북한하고 협상하자는 건데 그럼 북한이 협상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진 국가로 우리가 인지를 한다. 협상에 나와라. 그러면 자연히 협상의 최초의 목표는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고 핵 활동을 중단하고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감축하는 이 협상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북한에 소위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게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북한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일본과 한국에서는 상당히 한국의 보수 쪽이나 일본의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여간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보수의 반대도 불구하고 협상을 밀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 김경수 선생님하고 김영신 선생님 거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우리 뭐 어르신 얘기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옵션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산 파주 이쪽에서 하고 북에서 노무자들이 오는 게 어떠냐 하는데 북에서 동의를 안 했죠. 동의를 하질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도 상당히 우리가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논의가 된 거는 개성공단에 그 국제 자본이 참여하는 것, 특히 미국 자본이 참여하고 독일 자본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국제화시키자. 그러면 북한이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시행을 못했죠.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이제 북에서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담직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실 미국하고 하노이 협상이 잘 되기 위해서 미국 비율을 맞춰주냐고 그랬는데 개성공단의 입주자 대표자들 보내는 문제라든가 금강산 개별 관광하는 문제는 했었지 않았었는가 그것이 아쉽다라고 하는 게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영신 선생님 하신 문제에서 실패했죠. 뭐 성공하진 못했죠. 그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새 정부에서 가깝게 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합의했던 것을 이행을 못했죠. 새 정부 전부 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지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용기예요. 아니 가령 얘기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우리가 금강산에 개별 관광을 허용해도 돼요. 금강산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 방문하게끔 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타미플루 주기로 주기로 했으면 줬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못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또 탓할 수 없는 게 괜히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서 하노이 협상하는데 차질이 생길까 봐서 그걸 위해서 더 큰 대승적 목적을 위해서 적은 것들을 희생한 건데 꼭 그랬어야 했나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듭니다. 그래서 새 지도자가 오면은 남북한 간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 그러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합의하는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 갔다 왔었을 때 보수 측하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두 개의 우주예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두 개의 우주를 왔다 가려고 하면 우주선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겁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지금 미래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우리 사회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외교 안보 부분이라도 진보하고 보수 진영의 어른들 포함해서 학자들, 전문가들 불러서 논의를 시작하자. 그래서 곧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특히 진보 진영 쪽에서 먼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진보 진영도 사실 보수를 그냥 외면했거든요. 저 사람들 정말 상종할 사람들 아니다라고 해서 배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사람들,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진보 진영을 완전히 반국가 세력이다, 반체제 세력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진영 간에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다행히 우리 국회에서 그걸 한다니까 그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을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국회에 우리가 모처럼 왔으니까 모험적인 국민답게 시간을 딱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우리가 대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상으로서 오늘 K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토크쇼를 마칠까 합니다. 사회자로서 마지막 한마디를 드린다면 옛 선인들께서 불통즉 통이요 통즉 불통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북이 통하면은 고통이 없어지지만 남북이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첫 이 포럼을 통해서 적어도 이렇게 딱 차단되어 있는 남북 문제가 결국 우리 민족의 고통이다. 이 고통의 벽을 어떻게 하는지 끊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이고 큰 틀에서의 원칙을 오늘도 한번 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우리 문정인 교수님 또 우리 강창일 의원님 또 도천수 대표님 그리고 더욱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사회가 K민주주의가 발전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오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